사실은 A하고 B하고 같은 크기로 그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A 동그라미가 좀 더 작고 B 동그라미가 더 커요. 그리고 교집합도 꽤 넓어요. 제가 그렸던 그림보다는 제가 그 즉흥적으로 막 그날 그려서 그렇게 했는데 교집합이 좀 더 크고 그다음에 A보다 B 동그라미가 좀 더 큰 이게 현실 정치 비평 어떤 스피커들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이익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집합도 넓어요. 최근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인간 유형론 이른바 ABC 분류법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인간의 마음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직후 내용을 채 확인하기도 전에 우생학적 발상이라거나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이번 AS 방송을 통해 자신의 발언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인간을 급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공존하는 공감의 마음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를 설명하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극단적인 사례와 반대로 성인군자처럼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쏟아내는 게으른 평론의 시대. 유시민 작가가 던진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진위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평론가들, 논객들을 향해서 게으른 평론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야, 그런데 이번에도 정말 매불쇼를 그냥 아예 보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야, 난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시민이 무슨 말을 해도 너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 라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이미 어. 그거는 약간 우리 작가님 개인적인 걸 떠나서 뭔가 쌓인 게 지금 터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ABC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약간 그 ABC랑 관련 없고 그렇죠. 유시민이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유시민이 너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화낼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사고 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제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래도 그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제가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종이 한 장의 ABC를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을까? 이슈가 아니라 편집이 됐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편집 또는 속한 중간에 최우 씨가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뵀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딱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다 그 점이. 네. 심지어 매불쇼의 이번 바로 그 딱 앞부분 그조차도 보지 않고 유시민 작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분명히 유시민 작가는 나 재능 기부한다고 그쵸. 얘기했거든. 네. 그런데 또 너 장사로 나왔냐? 너가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느냐라고 맹비난을 하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덕분에 책 광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네. 제목 그 책이 나왔네요 그 사이에. 네. 네, 사랑이 오늘 인쇄소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사랑이 오. 있으니 사라 집디다 네. 이런 책이네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저는 저작권이 없어요 이 책에 대해서. 컨텐츠가 제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지원만 한 거고 이 강순희라는 이 할머니하고 사구통일평화재단이라는 요 재단 거기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재능 기부만 진짜 한 거예요. 네. 저는 인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걸 쓰게 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막 수백만 명이 조문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는 참 많은 추모 행사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독재 시절에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그에 항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분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큰 업적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저는 사실 지난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애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늘 상당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 되는 분이 1975년 4월 9일 새벽에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죄도 없이. 그 2007년도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8분을 박정희 정권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24시간도 안 되어서 4월 9일 새벽 5시 반에 첫 번째 사형 집행을 했고요. 오전 8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8명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우홍선이라는 분이 4번째로 사형당한 분이고 이 저자가 이 구술 녹취록의 주인공이 그 부인이세요. 그래서 저는 구술 기록들을 보고 그걸 문장을 다듬고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재능 기부 과정이 충분치 않다고 늘 느꼈던 애도의 과정, 그거를 그래도 좀은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저한테는. 충분치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만큼 못했던 애도의 과정을 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고요.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 점을 생각하면서도 애도할 방법도 모르겠고 네. 애도를 표현할 기회도 없고 이랬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이 이야기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순희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봤고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멜로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연애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 첫 데이트 이야기, 이제 그다음에 뭐 남편이 준 쌍가락지의 행방 이런 등등 해서 정말 그 하나하나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감이 될 만한 작은 스토리들이 안에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애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도가 충분치 않으면 각자의 마음에 짐이 남아요. 그 그늘이. 그 그늘을 없애려면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현대사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으로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들어가지고 네. 글 쓰기로 했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네. 예, 이것은 윤석열의 12.3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다시 왔을지도 모를 오래된 미래였어요. 그렇지. 우리에게. 아, 네. 오래된 미래였다. 야. 네. 참 얘기입니다. 작가야. 제가 성역이라고 아. 말씀드리니 알겠죠. 야, 요거는 좀 수긍이 된다. 제가 못하는 걸 하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삶 자체가 진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유시민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참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도 같이 욕 먹겠지만. 네. 유시민 작가님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유시민 작가님 하면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이 타격이 된 게 아닐까? 이런 누가 생각도 해요. 떠올려지는데요? 김어준 씨. 아 이거 그러니까 뭔가 쌓여왔던 그 답답함이. 아, 그래요? 괜히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방송도 안 나오시니까 어. 제 친구들도 유시민 작가님은 김어준 지키려고 이러나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 약간 막 떠올라서 더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아주 짧은 그런 질문. 의심. 그러니까 김어준 밑에 나를 놨다는 거예요. 우리 MC민도 웃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도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논쟁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마다 저는 항상 논조가 달랐다는 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설명해야 되냐. 안 듣는다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정말. 욱하는 거 보니까 최욱은 분명 B다. 삐욱이다. 이제 이렇게 또 됐어요. 네. 자, 뭐 B, A 또 나오네요. 네. 알파벳. 네. 우리 자, 오늘 격조 있는 이론 서비스를 하기로 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반응들에 대해서 유시민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좋죠. 오,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근데 유시민의 답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평가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가는데 유시민 너가 다시 또 갈등을 부추겼다. 아, 맞아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대목입니다. 답을 할까요, 제가? 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등, 표출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를 제안한 거예요. 네.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내걸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명심을 막 내세우는 분들, 이런 정치인들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잘 이해가 돼. 그래서 그 틀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완벽할 리도 없고 유일한 설명도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틀 중에 하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면 돼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제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틀을 활용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그 사회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한다면 이 소용돌이에 안 빠져들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유효한 분석들이 되는 거고 네. 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폐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 이제 저널리즘이나 혹은 재래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근데 아닐걸? 아니걸. 그 유심 작가는 그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길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데이터로 잡히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유문재인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지만 이재명은 정책 효능감으로 조금씩 지지율이 붙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음. 하지만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다. 문제라고 안 그랬고요. 왜 그러는지를 왜 그런지. 얘기를 했어요. 문제라고 제가 안 자연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불가피한 오죽했네요. 현상이라고.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아. 저는 그냥 존재하는 현상을 서술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왜 화를 내? 또 어떤 분은 나보고 왜 화났냐고 묻던데 편가르지 마라. 뭐 개파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을 어떻게 A, B, C로 가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대단히 실망입니다. 그렇게 갈라쳐가지고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왜 또 화가 나 계십니까?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치 또는 내 생각이 그렇게 점철돼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끔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붙잡고 계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치판에서 떠났다 그리고 작가 생활하시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낚시 워낙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이재명 정부에게 맡겨주시고 화 안 났어. 그거부터 갈까요? 그러면 아니, 우리 제일 격조 있는 것부터 가죠. 그럴까요? 네. 뭐가 격조가 있는 거야, 근데? 김종배 씨. 요거부터 지적. 갑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좋습니다. 예. 야, 이거는 저도 수없이 많은 반응 가운데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 벤 다이어그램은 좀 잘못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저는 봐요. 유시민 작가의 A그룹은 시민 또는 지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같은 집합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B그룹이 정말로 어떤 시민 지지자가 아니라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를 얘기한다면 그들은 집합이 아니라 그냥 점이에요, 점. 자, 김종배 씨의 이 비평, 저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김종배 씨가 지적한 점은 타당한 지적이에요. 저게 제가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건데 원래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정치인들 그러면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또는 그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비평가들 또는 그들을 어찌 보면 대리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스피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틀이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 디멘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쪽도 설명하는데 이걸 좀 썼어요. 제가 말로. 중간 이제 순간적으로 잠깐 썼죠. 예. 그러다 보니까 A는 일반 시민 혹은 당원, 그다음에 B는 이제 직업 정치인, 뭐 비평가, 스피커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른 두 집단을 한 평면에 걸어놓고 비평을 한 게 문제 아니냐 이 지적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네, 요거 정리는 좀 한번 네.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김종배 선생 말대로 그 차원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했던 이제 더 안 그릴게요.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사실은 A하고 B하고 같은 크기로 그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A 동그라미가 좀 더 작고 B 동그라미가 더 커요. 그리고 교집합도 꽤 넓어요. 제가 그렸던 그림보다는 아. 제가 그 즉흥적으로 막 그날 그려서 그렇게 했는데 교집합이 좀 더 크고 그다음에 A보다 B 동그라미가 좀 더 큰 이게 현실 정치 비평 어떤 스피커들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익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집합도 넓어요. 그리고 A 동그라미에서 교집합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얇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1991년도에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때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하고 신민주공화당 JP 이 셋이서 당을 합쳤습니다. 그때 몇 명이 안 따라갔죠?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때 노무현 의원, 김정길 의원, 이철 의원, 그다음에 뭐 이기택 의원 등등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겨우 몇 사람만 안 따라가고 70여 명이 다 따라갔습니다. 거기를. 왜 갔겠어요?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거기를 안 따라간 사람들이 A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C 안에 있지만 A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나 아예 A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극소수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안 따라가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이건 나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아. 그걸 보고 이제 견리사이라고 그래요. 이익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하라는 옛성현의 말씀이에요. 그게 적어요. 그 숫자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적어요. 그 적기 때문에 공자 맹자 선생님들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중시하라고 늘 가르친 거예요. 그게 본성상 그게 많으면 뭐하러 가르치겠어요. 네. 우리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정치인 또는 정치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차원에서 그리면 그래프는 그 모양이 되고요. 아. 일반 당원 지지자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A가 엄청 커요. 아, 지지자 그룹은. 네, A가 엄청 커요. 그다음에 B는 A보다 작은데 B 동그라미는 교집합이 엄청 넓고요. B 쪽으로만 삐져나가 있는 부분은 얇아요. 일반 시민이나 당원들은 이해관계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그 두텁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타워팰리스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2번이 막 80%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네. 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이익 투표를 하는 예, 사람들이죠. 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예, 예. 부동산 부양시켜주고 그렇죠. 이익 투표. 예. 그게 있긴 한데 그것이 폭넓게 많지는 않아요. 국힘당을 지지하는 베이스가 보면 고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 여기가 두터워요. 이분들이 왜 찍냐 하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네. 저 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옳기 때문에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 투표네. 예,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 이익과 반하는 투표를 하네요. 민주당의 제일 중요한 지지층은 중산층 또는 중상위 소득계층의 고학력층이에요. 여기가 가장 두터워요. 네. 소득 수준도 제일 높아요. 지금 40, 50대. 왜 찍을까? 하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저 당의 정책이 옳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C네 C. 가치 투표예요. C죠. 아니. 자, 좀 섞여 있는 오윤혜 거 씨, 아니에요? 요거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게요. 지지자들을 A, B, C로 나눌 때는 네. A가 뭐죠? 가치, 예. B가 이익 추구잖아요. 네. 그러면 A가 뭐 옳고 B가 또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아,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년층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 복지는 원래 진보 아젠다예요. 노인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그럼요. 그러면- 기초연금도 민주당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장기요양보험도 민주당 정부에서 다 그렇습니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 것 같으면 소위 진보, 다시 말해 민주당에 표를 줘야 되는데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고 국민의힘에 주는 거야. 내 이익과 반하는 투표를 하잖아요. 네. 가치 투표. 요게 가치 투표야. 이해했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A랑 B 중에 뭐가 더 우고 뭐가 열이다가 말할 수가 없잖아. 네.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도 제가 인용했어요. 뇌과학에서 지금 널리 인정된 통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모든 동물의 뇌는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후대로 전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존 기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설이에요. 네. 그게 생존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되고요. 그죠? 재산 넓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무슨 학위 명문대학 가서 학위 따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권력 얻어야 되고요. 네. 또 명예에도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지향하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동시에 이것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를 하면서도 그래도 옳게 살아야 되지 않아?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도 동시에 해요. 제가 A와 B를 나눈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두모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거냐? 안 잘라져요.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옳게 의미 있게 훌륭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생존에 유리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과 이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세해요. 이렇게 확연하게 우세한 사람들이 이익에 대한 생존에 대한 것이 우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딱 냈어요.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거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옳은 거야 아니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근데 나한테는 이게 이익이야 손해야도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네, 거지. 네. C는 뭐냐? C는 그 두 개 사이에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을 심하게 해버리는 사람은 마더 데레사나 마하트마 간디나 이런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성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그 반대쪽이잖아요. 반대쪽 윤석열 같은 사람. 네. 돈이 뭐 몇 조 있으면서 또 뭐 탈세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B의 극단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종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우생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듣고 말을 하세요. 듣고 내가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나눈 거고요. 이 C는 그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늘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지 않을까. 네. 어느 쪽으로. 그래서 공감하면서도 제한하죠. 내가 어디까지 뭘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마더 데레사처럼은 안 되고 기회 있을 때 기부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C가 굉장히 넓게 포진하고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C가 제일 많지 않아요? 전 상식적으로 C가 제일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정치권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 정치권. 정치권에는 약간의 그 A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의 C가 있고요. 근데 B가 제일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 그래서 정치권에? 100년 전에 그 독일 사회학자 많이 인용하죠.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A와 B를 어떻게 나눴냐면 A에 속하는 또는 최소한 C에 속하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A, C를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네. 요 사람들을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네,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분류를 다른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과 정치 자영업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분류법은 굉장히 오래된 분류법이에요. 네.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일반 국민 또는 지지자, 당원 차원에서는 A가 엄청 원이 크고요. 네. B는 그보다 작고요. B 안에서도 C가 많아요. 정치권으로 오면 B가 원이 훨씬 크고 A 쪽으로만 나가서 얇아요. 그리고 그나마 C가 조금 있고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C에서 나온다. C도 다 똑같지는 않고 A 성향이 강한 C가 있고 뭐 그렇겠죠. B 성향이 좀 더 강한 C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C에서 지도자가 나올 때 사회가 안정되고 잘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저희 결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기에 골품제 하냐 뭐 네, 우생학하냐. 우생학하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난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을 할 때는 상도덕을 최소한 지키자고. 매불쇼 조회수 1은 올려주고 비평해야지. 싫거든. 매불쇼 조회수 1 올려주겠어. 1도 안 올려주고 어떻게 비평을 하냐고.